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 챗봇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성동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이론적인 어떤 내용보다는요, 제가 진짜 이 챗봇을 만들면서 삽질했던 이제 경험을 공유해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소개를 드리고 이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고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제가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텍스트 팩토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NLP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팩토리에는 이제 문봇이라고 하는 챗봇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이런 종류의 일들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꽃도 배달해주고, 뭐 일정 관리도 해주고, 이것저것 해주는데요. 이제 챗봇의 분류를 살짝 나누어 보면은, 이제 저희의 문봇은 이 크로스드 도메인에 속하는 챗봇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룰과 어떤 이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머신, 중간 정도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도전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오픈 도메인 챗봇 중에서도 이제 그 답변을 생성해내는 모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옛날 그림이라 요즘에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지는 않습니다만 왜 이 제너럴 오픈 도메인 챗봇을 만들려고 했냐면요. 이제 작년 가을쯤에 이제 문봇이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고 실제로 이제 유저들을 인풋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저런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 크로스 도메인 그러니까 태스크, 꽃 배달, 뭐 일정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거의 없고 사람들이 이제 잡담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현재 저희 이 당시의 문봇은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제 비속어들을 이 문봇에게 해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 챗봇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답을 해줘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페이스북에 이제 올 초에 나온 페르소나라고 하는 논문에 보면은 트위터에서 발생되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멘션의 거의 80%가 어떤 퀘스천, 질문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떤 잡담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사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어떤 편안한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이스라인 모델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이제 잘 알려진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어텐션을 사용한 이 모델을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코더가 유저의 인풋, 유저의 발언을 엔코딩을 하고 디코더가 이를 받아서 하나씩 한 스텝씩 디코딩을 하는데 매 스텝마다 유저의 인풋에 어텐션을 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계산한 다음 디코딩을 차례대로 해 나가는 모델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시작부터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제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인 거죠. 데이터가 없었어요. 이제 유저가 한 말의 로그들은 이제 쫙 쌓여 있는데 이제 유저가 한 말 읽고 보시할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많이들 하는 방식인 이제 트위터나 영화 자막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런 어떤 페어를 모아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문봇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하나의 어떤 성격, 아이덴티티를 가진 친구인데 여러 사람들이 말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면은 이제 문봇이라고 하는 친구의 퍼스널리티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서비스상 해서는 안 되는 이제 위험한 발언들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인데요. 수렴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습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런 데이터를 모으지 않았고요. 이 세일즈포스의 리처드 소처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언스퍼바이즈 머신러닝 같이 멋있는 방법을 생각할 시간에 그 시간에 데이터를 태깅해서 일단 클래시파이어부터 훈련시켜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동감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데이터를 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단은. 그래서 노가다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2-3천 개 문장에 계속 답을 달았어요. 이제. 근데 2-3천 개 문장은 이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를 하기엔 진짜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저는 베이스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데이터 양은 적지만 크게 두 가지에 중점을 뒀어요. 일단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퍼스널리티랑 코헤런스,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시켰고요. 그리고 보시할 수 있는 단어 자체, 이제 사용 어휘 자체를 제한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욕하면은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너무 입이 거치시네요.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여러 가지 욕에 대해서 하나로만 답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일단 처음에 이제 수렴부터 시켜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3천 개 문장을 학습을 시켰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사실 더 많은 문제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왼쪽은 제가 의도했던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답변을 많이 하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좋아요, 몰라요, 그렇네요 등등의 일반적인 답변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당연히 동문서답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문법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 등등의 이제 문법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시도했던 방법은 이제 문법적 오류를 좀 개선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사실 이제 과적 합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로 말해도 몰라요, 그렇네요, 재밌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실제 서비스상에서 유저가 이제 챗을 칠 때 오타를 엄청나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더 모았습니다. 이제 매일 조금씩 데이터를 계속 제가 답변을 달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으면 좋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매일 달았는데요. 이대로는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데이터를 좀 불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방법이 일단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위에 세 가지가 철자가 좀 틀리고 다르지만 같은 안녕하세요를 의미한다는 것을 저희 사람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랑 안녕하세요라 해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감을 받았던 논문은 이제 아래 논문인데, 번역기를 만드는데 병렬 코퍼스가 아니라 코퍼스 하나만을 사용해서 이제 언스퍼바이즈로 번역기를 만든 논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언스퍼바이즈 러닝을 시도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이제 노이즈 모델이라는 것을 좀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X라고 하는 이제 훼손이 안 된 어떤 센텐스가 있어요. 어떤 문장, 단어가 될 수도 있겠죠. X라고 하는. 그리고 CX는 오타가 발생한 노이즈한 인풋이에요. CX. 그리고 CX랑 X를 같은 차원, 같은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이제 매핑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되돌렸을 때 이제 X랑 X 헷,
X햇은 그 노이즈가 낀 문장을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냈다가 다시 복구시켰을 때의 소스 센텐스에서의 위치인데요. 이 X햇이랑 X랑 가까운 곳에 위치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X는 안녕하세요고 CX는 안녕하세요가 돼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 보면은 이제 노이즈 모델 C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멀쩡한 문장에 노이즈를 주느냐, 0.1의 확률로 어떤 토큰을 날려버리거나 이제 문장은 어떤 단어의 시퀀스잖아요. 이 시퀀스들을 셔플을 해요. 근데 이제 원문과의 차이가, 이제 멀쩡한 문장과의 차이가 포지션 차이가 3보다 적게 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0.1가 3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정한 숫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찾아낸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0.1과 3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은 적절한 노이즈를 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개에 더해서 아까 유저의 인풋에 오타가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타를 발생시키는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확률로 키보드 상에서 잘못 눌리기 쉬운 캐릭터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에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일정 확률로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캐릭터로 잘못 눌릴 수도 있고, 흔히 많이들 하는 실수로는 한영키가 바뀌어 있다거나 캡슐락이 켜져 있어서 대문자로 갈 확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정 확률로 L을 이런 것들로 대체해버리는 이 세 가지 이용해서 노이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멀쩡한 문장은 네, 수고하셨습니다인데 노이즈 모델로 이제 노이즈를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여기서는 니은을 대문자 S로 대체해버린 거고요. 여기서는 샷이라고 하는 토큰을 날려버린 CX입니다. 그래서 소스 문장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만 이제 타겟은 하나의 타겟을 가지도록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거의 3-4배씩 불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2-3천 개 문장은 거의 5만 개까지 불렸어요. 그래서 여기 해결된 것을 보시면은 안녕하세요랑 안녕하세요 H랑 같은 뜻으로 얘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에 좀 더 강건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문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생겼냐고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대요.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문제인데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유저의 이제 트레이닝 셋에서 유저가 했던 단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NLP 모델에서는 항상 이 보캐블러리를 제한시키고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 이제 임베딩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 트레이닝 셋에 없었던 처음 보는 단어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는 잘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외부 지식을 요구하는 유저 발언들이 유저의 인풋이 있어요. 이제 외부 지식을 요구하는 유저의 발언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예시들이 있는데요. 뭐 딥러닝이 뭐야? 뭐 빈지 너의 본명은 뭐 강남역 맛집 좀 알려줘. 뭐 이런 식의 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인위적으로 이제 답을 다 달아서 얘가 답을 100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학습 결과가 엄청나게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외부 지식을 요구하는 유저 발언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 지식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따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던지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빈지노의 본명을 물었는데 뭐 명동은 잠시만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특히 이제 사칙연산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뭔가 이게 검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1 플러스 1도 대답을 못하고 실망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영감을 받은 논문은 그 밀라봇이라고 하는 봇인데요. 이제 몬트리올 대학에서 이제 아마존 알렉사 프라이즈 대회 내보냈던 봇 중에 하나입니다. 이 봇은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델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 모델에 대해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유저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누가 대답할래? 걔를 선택을 해서 이제 클릭률이나 어떤 유저의 만족도를 높이는 형태의 강화학습 모델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제 강화학습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영감을 받은 것은 무슨 짓거리를 다 할 수 있는 짓을 다 총동원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에비봇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에비던스, 어떤 위키 QA를 하는 봇이고요. 이제 앨리스 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저도 좀 처음 보는 생소한 그 AI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설계된 봇인데, 이제 유저의 말을 이제 되풀이하면서 그럴싸하게 대답을 하는 그런 봇이고요. 엘리자 봇은 이제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심리 상담을 해주는 그런 봇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팩트를 제네레이터, 이제 시작만 담당하는 봇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찾아보고 답을 해주는 봇, 레딧 검색 봇, 그리고 퀘스천 제네레이터,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이제 후보 답변을 만들어내면은 답변을 선택하는 형태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짓거리를 다 해서라도 이제 답을 해줘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치챗 인텐트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봤습니다. 치챗 인텐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있던 뭐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잡담을 할 때는 보통 요런 정도의 인텐트가 있구나 하고 제가 좀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what, 뭐뭐가 뭐야, 뭐뭐 알아, 뭐뭐 설명해줘 라고 하는 아까 봤던 에비던스 봇이랑 비슷한 형태의 인텐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how to, 뭐뭐 하는 법, 뭐뭐 어떻게 해,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추천에 관련된 인텐트도 있을 것이고, 끝말잇기 하자, 뭐 랩해봐, 비트박스 해봐, 뭐 이런 간단한 형태의 인텐트도 있고,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최근에 무슨 영화 했다는데 너 그거 봤어? 등등의 이런 종류의 인텐트가 있고,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사칙연산만 해주는 그런 인텐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챗 인텐트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서 인텐트를 파악을 해서 여기 주황색 부분에 걸리면은 이제 외부 지식 API 접근을 해서 그 모델이 답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other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원래 저희 시퀀스 모델이 답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아까 왼쪽이 답을 못한 건데 이제 치체 인텐트로 나누고 외부 지식에 접근을 했더니 이제 꽤 답을 하게 됐어요. 뭐 딜러닝이 뭔지도 이제 위키피디아를 찾아서 알려주고, 네, 빈지노의 본명, 뭐 강남역 맛집, 사칙연산 등등을 해주고 있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답을 못하는 종류의 인텐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체 인텐트라는 것을 제가 임의로 나눈 것이고,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면 답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퀀스가 빠져서 시퀀스가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영화 관련돼서 이제 영화 API 관련해서 제가 미리 선 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역시 어제 축구 경기 좀 알려달라 그러면 이제 스포츠 뉴스를 뒤져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정의를 해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컨텍스트를 고려하고 있지 못해요. 네. 이태원 맛집을 물어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검색 조건을 조절하면서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데 이제 컨텍스트를 유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외부 지식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제 어떤 외부 지식 저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은 꽤 많은 종류 스타일의 답변에 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외부 지식에 접근하기 전에 이제 이 외부 지식은 어떤 시멘틱 DB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DB에 저장을 해두고 이 DB에 쿼리를 날리기 위해서는 유저의 인풋을 좀 파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시멘틱 파싱이라는 것을 합니다. 시멘틱 파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자연어 쿼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빈즈노의 본명이 뭐야? 들어오면은 이렇게 로지컬한 포맷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시멘틱 파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시멘틱 파싱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논리적 포맷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맷을 이제 시멘틱 DB에 맞게 쿼리를 던져주게 되면 이제 인성빈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DB랑 시멘틱 DB랑은 뭐가 좀 다르냐면요. 시멘틱 DB는 이제 트리플이라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누구의 나이는 한 다음에 이제 누구라고 하는 것이 에이전트가 되고 나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퍼티가 되는데 이제 누구의 부인의 나이라고 하면은 이제 누구라는 사람의 프로퍼티에 부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부인의 나이를 찾아야 돼요. 일반적인 DB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쿼리도 날릴 수 있는 그런 DB입니다. 사실 시멘틱 DB는 제가 작업한 내용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맞닥뜨렸던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문법적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챗봇이 해서는 안 되는 서비스상 이제 위험한 발언들이 있어요. 일단 여기 이제 문법적으로 파괴되어 있죠. 파괴되어 있고 여기서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살하고 싶다 했는데 자살하면 대중 했는데 이게 이제 카피 메커니즘으로 유저 인풋을 이제 그대로 복사해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위험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이제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2번부터 보면은 챗봇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어떻게 필터링하면 좋을지인데 가장 나이브한 방법은 이제 위험한 상황에 대한 답변을 인위적으로 많이 집어넣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나이브하게. 그래서 자살하고 싶어해? 절대 안 돼요. 긍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그런 페어들을 위험한 상황에 맞는 페어들을 만들어서 많이 집어넣었는데 사실 이제 뻔하게 떠오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이렇게 넣어둘 수가 있지만 사실은 유저는 어떤 말을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이제 금지어 사전을 관리하는 건데요. 생성에는 답변에 이제 저희가 미리 등록해 놓은 이제 금지어들이 들어 있으면은 그 답변을 필터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뾰족한 방법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 두 가지 나이브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위험한 발언을 필터링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네,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페어들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1번, 이제 심각한 문법적 오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첫 번째로 떠오르는 방법은 역시 철자 교정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래쪽에 예시를 보시면은 이게 철자 교정기를 사용한다 해서 복구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예 문장 성분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자 교정기를 이용해도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앞서 봤던 이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 같은 걸 이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해보지 않았고요. 제가 처음으로 했던 방법은 이제 이상치 탐지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매우 불량해 보이는 답변을 탐지하면은 그 답변을 필터링 해버리자라는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보고 0이면 정상인 문장, 1일수록 비정상인 문장으로 판별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기 때문에 역시 페어가 필요했는데요.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앞서
봤던 노이즈 펑션을 응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보심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문장을 생성을 해서 이것들의 자동으로 태깅을 단 다음에 학습을 시켰는데요. 처음으로 시도했던 방법은 이제 RLN으로 인코딩해서 클래시파이어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집어넣고 마지막 히든 벡터에 이제 이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주고 시그모이드를 씌워서 x가 이제 어떤 생성된 문장이죠. 문장이 기분됐을 때 비정상적인 답변의 확률을 구하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의 이제 모델이 어떤 비정상인 답변의 확률을 0.5 이상으로 예측을 하면은 비정상으로 예측해라. 0.5보다 적으면은 정상으로 예측해라. 라고 하는 이 0.5라고 하는 스레시홀드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레시홀드가 0.5로 설정되면은 이제 문봇에 이제 조금 어설프지만 문법적으로 조금 어색하지만 창의력 넘치는 답변들이 이제 필터링 돼서 되게 재미없는 봇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레시홀드를 좀 더 높은 스레시홀드를 이제 사용했어요. 이제 테스트 셋을 만든 다음에 어떤 답변들을 이제 필터링하고 필터링 되기 전에 답변이 뭐였는지를 이제 눈으로 봐서 에러 애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0.6에서 0.8 사이 정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 이슈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문법적으로 어설프지만 그럴싸한 문장이랑 정말 회개망측한 문장을 구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방법이 생성된 문장에 이제 실제 단어의 토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POS 태그, Part of Speech, 문장 성분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CNN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이제 실제 뭐 저는 문부시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쪼개져서 들어가야 되지만 이 문장을 다 POS 태그로 바꿔버린 다음에 CNN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봤는데요.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문법적으로 정상인 문장과 비정상적인 문장은 이제 POS의 이 시퀀스가 이제 패턴이 다를 것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명사 뒤에는 이제 조사가 을을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고 항상 끝에는 이제 어미가 따라오고 이런 정상적인 문장은 이런 정형화된 패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이제 비정상적인 문장은 그런 태그열의 시퀀스가 좀 정상의 패턴과는 다를 거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점이라고 하는 구두 기호가 중간에 들어간다거나 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어미가 아니라 다른 POS 태그로 끝난다거나 등등의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CNN을 이제 텍스트에 적용하면은 어떤 프레이즈 레벨의 특징을 잘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커널 사이즈가 필터 사이즈가 2인 걸로 이제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바이그램의 이제 패턴들을 뽑아내고 이제 커널 사이즈가 3인 필터로 슬라이딩을 하면 이제 트라이그램 이제 4개로 하면 이제 4그램의 시퀀스로부터 어떤 특징을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아까와 같이 마지막은 똑같이 시그모이드를 사용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예측하도록 했어요. 네, 그 결과 RNN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한 것보다는 좀 더 괜찮게 필터링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don't know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비정상으로 판별돼서 필터링된 답변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상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경우에는
봇에 대한 안내가 나가게 돼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계시겠습니까? 잘 모르면 도움말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는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애초에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생성해내는 것이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챌린지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현재 저희 시퀀스에서 디코더는 이제 그리디 디코딩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각 스텝에서 답변을 생성해내고 있어요. 각 스텝에서 여기가 타임 t, t 플러스 1, t 플러스 2인데 타임 t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을 이렇게 argmax로 뽑아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형태를 이제 그레이디 디코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스텝에서는 그 확률이 최대일지 몰라도 문장 레벨에서 보면은 최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레이디 디코딩이 가진 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인 답변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 챗봇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답변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리디 디코딩의 한계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빔 서치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많이들 알려져 있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각 스텝 토큰 레벨에서 최대화라는 것이 아니라 또 문장 전체의 이제 결합 확률을 고려해서 그 결합 확률이 가장 높은 문장을 디코딩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요. 현실적으로 모든 케이스를 다 조인트로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문장을 계산하려면 엄청나게 계산 복잡하고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빔 서치라고 하는 것은 각 스텝에서 모든 스텝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탑 K개의 노드만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K를 이제 빔이라고 부르고요.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빔을 이제 2로 둔 예시인데요. 항상 한 스텝에서는 빔을 2개만 유지합니다. 이 2개가 되고 다음에 4개가 생성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2개만 선택을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계산을 해서 그 스코어가 가장 높은 문장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디 디코딩으로 가면은 네 알겠습니다가 여기서 심심해 놀자라는 문장에 네 알겠습니다가 가는데 이제 빔 서치를 이용하면 좋아요, 대화해요 이런 식으로 문장 레벨에서의 확률이 가장 높은 답변을 선택하게 됩니다. 빔 서치를 이용한 답변이 좀 더 완성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유저의 인풋인데요. 유저의 인풋을 각 방법으로 디코딩을 했을 때 이제 빔 서치로 했을 때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순팔인데 뭐해? 좀 아닐까요? 자료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정량적으로 평가를 이제 블루 스코어를 이용해서 블루 스코어는 이제 번역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매트릭인데요. 이거를 이제 간접 지표를 사용해서 봤더니 이제 유니그램과 바이그램 레벨에서는 이제 그리디 디코딩의 스코어가 좀 더 높지만 이제 트라이그램과 이제 4그램까지 넘어오게 되면은 빔 서치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죠. 왜냐면은 그리디 디코딩은 이제 그 스텝에서 최대화된 단어를 찾기 때문에 유니그램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좀 더 긴 프레이즈 레벨로 보면은 이제 빔 서치가 더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빔 서치를 사용하더라도 확률이 높은 가지들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일반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래에 이 논문을 참조했는데요. 엄청 간단한 아이디어로 다양성을 높인 그런 논문인데요.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빔 서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현재까지 누적된 어떤 그 빔,
빔의 누적 스코어예요. 그래서 결합 확률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라고 하는 것은 이 is의 확률과 이게 더해져서 he is의 스코어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고 he has가 마이너스 2.8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여기서 탑 2를 고르게 되면요. 이 두 개가 골라지게 되겠죠. he is랑 he has가 선택이 됩니다. 누적된 스코어가 봤을 때 탑 K 두 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이버시티 이제 프로모팅 빔 서치라고 하는 이 논문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같은 부모를 가진 가지. 자, is랑 has는 he라고 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어요. is랑 has는 it을 가지고 있죠. 이 가지 내에서 랭킹을 매겨요. 그래서 그 랭킹을 스코어에서 빼줍니다. is랑 has 내에서 랭킹은 is가 1위, has가 2위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이제 조정된 스코어는 마이너스 3.5와 마이너스 4.8이 됩니다. 네, 이 가지 내에서 다시 랭킹을 매겨서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4.0과 마이너스 5.3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he is랑 it is가 선택이 되게 돼요. 근데 부탁되고 이제 랭킹을 그대로 빼버리게 되면은 이제 다양성은 올라갈지라도 이제 답변의 질 자체가 악화됩니다. 이게 이제 스탠다드 빔 서치 방법의 이제 블루 스코어고요. 이게 아까 방금 했던 방식으로 랭킹을 빼버린 다이버시티 프로모팅 빔 서치 방법의 블루 스코어인데요. 이게 악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랭킹을 빼버리면 안 되고 여기가 이제 조정되기 전 해당 빔의 스코어죠. 이 부분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3 이 부분에서 그냥 K라고 하는 랭킹을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람다라고 하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조정을 합니다. 이 스케일 팩터 이제 감마는 인풋의 특징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선택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생성하는 모델은 답변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보고도 캡셔닝을 달 수도 있고 이미지의 특징에 따라 이 람다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를 자동으로 인풋을 보고 이때는 이쯤으로 스케일링 해야겠네 라는 것을 자동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레인포스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디코더에서는 이제 각 스텝마다 여기서 이제 스코어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에이전트를 하나 더 둡니다. 이제 에이전트는 이제 인풋의 특징을 보고 그 감마를 선택하는 정책이에요. 폴리시예요. 그래서 뭐가 액션이냐면 아까 이 감마라고 하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떤 0에서 1 사이에 21개의 후보 감마 셋을 이렇게 준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에이전트를 여기서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에이전트가 0.9라고 이 인풋은 0.9로 스케일링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까 봤던 모델에서 랭킹에서 이 감마를 곱해줘서 빼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레인포스 알고리즘은 이제 강학습에서 이제 폴리시 그라디언트 방법 중에 에피소드의 끝까지 가보는 방식으로 샘플링을 해서 그 가치를 최대화하도록 폴리시를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풋이죠.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이 폴리시 파이가 액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감마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감마는 이 21개 중에 하나가 돼요. 감마를 하나 선택하게 되고 이 감마를 선택을 해서 아까 봤던 이런 식으로 디코딩을 해서 만들어낸 답변이 어떤 리워드 펑션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매트릭을 사용을 했어요. 얘가 정해준 감마로 선택을 해서 디코딩을 한 다음에 블루 스코어랑 다이버시티 스코어를 리워드로 보고 이 두 가지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폴리시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이 에이전트는 미리 학습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파라미터를 공유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에이전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블루 스코어랑 다이버시티 스코어를 살펴보시면 이 내추럴 숏 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연구자들이 나누는 어떤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생성된 답변의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은 경우는 5개 정도고 롱인 경우는 15개 이상의 시퀀스를 말하는 경우고 내추럴은 약간 랜덤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바닐라라고 하는 것이 처음 봤던 스탠다드한 빔 서치 방법이고요. 다이버스라고 하는 것이 감마를 레인포스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고 무작정 랭킹으로 뺐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 논문에서 좀 올랐다고 말을 하는데 제 실험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이버스 RL이 아까 감마라고 하는 팩터를 폴리시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선택을 했을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이버시티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성된 답변을 이제 N그램으로 쪼갠 다음에 유니크한 N그램의 비율이 몇이나 되느냐를 측정하는 매트릭인데요. 역시 다이버스한 디코딩을 사용했을 때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삽질을 했던 내용이고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맥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답변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외부 지식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또 3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법적으로 훼손된 답변이랑 약간 일반적인 답변 이 2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답변을 품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아시나요? 튜링 테스트는 이제 사람과 이제 인공지능이 서로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이제 사람이 상대방을 사람이라고 느끼면은 이제 통과하는 어떤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튜링 테스트에 착안을 한 이제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래 논문인데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다이버시티 테크닉을 소개해줬던 저자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의 이제 플로우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로 따지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되겠죠. 인풋이 들어오면 답변을 생성해내는 어떤 제네레이터가 있습니다. 리스폰스를 제네레이터 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답변이 이제 인간이 한 건지 보시한 건지를 이제 클래시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답변을 인간이라고 느끼게 되면은 인간이라고 느낄 확률 자체를 리워드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네레이터는 이 리워드를 시그널로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포스 방법을 이용해서 강화학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할 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었었는데 이 2개를 이런 식으로 짬뽕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실제로도 이제 지금 도전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또 이 방법론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시한 좀 재밌는 부분은 봇을 평가하는 매트릭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답변이 잘 만들어지냐 졌냐를 자동으로 평가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지표 이제 블루나 다이버시티, 메테오, 라우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거나 실제로 휴먼 이밸리에이션을 해서 이 봇의 만족도 그리고 얼마나 이제 유창한지 어색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5점 척도로 해서 이제 이밸리에이션 하게 되는데요. 전자는 이제 간접 지표이기 때문에 이 답변 생성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후자 이제 휴먼 이밸리에이션은 엄청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약간
두 가지를 동시에 약간씩은 충족하는 매트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adversarial success라고 하는 매트릭입니다. 이제 evaluate를 속이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베이스라는 모델이고, 이제 이게 또 다른 이제 베이스라는 모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금 소개한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강화학습을 했을 때의 adversarial success의 스코어입니다. 보시면 이제 샘플링 한 게 adversarial success가 더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하냐면 evaluator, discriminator가 바보이기 때문이에요. 얘가 좀 잘못 학습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항상 이 지표는 두 가지 지표를 이렇게 평행하게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머신 vs 랜덤이라고 하는 이 지표는 evaluate의 성능 지표예요. 그래서 바보가 평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샘플링의 경우 이 evaluate의 성능이 상당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가 평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평가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 봤을 때 이 레인포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이 두 가지 모델이 adversarial success라고 하는 스코어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성적으로도 답변을 실제로 봐보면은 adversarial success라고 매트릭에서 가장 높은 스코어를 받은 이 방법들이 좀 더 나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성적인 거다 보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문맥을 고려한 답변인데요. 모델의 인풋 자체가 어떤 대화 히스토리가 아니고 이전 유저의 발언만 집어넣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태그를 달고 데이터를 불리는 과정에서 히스토리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유저 봇 페어만 신경을 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는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리액션 봇이라고 약간 자조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상 이 패턴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막 고민 상담 해줄 것, 얘기 들어줄 것처럼 했다가 실제로 본론을 말하면은 헛소리를 해서 에이 뭐야 이러고 나가버리는 유저들이 현재 많은 상태예요. 여기서도 막 뭐 해줄 것처럼 했다가 뭐 노래를 추천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맥을 고려하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논문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대화에 유저 인풋 하나만 넣는 것이 아니라 약간 히스토리를 같이 인코딩해서 넣고 있는 형태의 모델들입니다. 이제 현재 모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유저의 말과 봇의 대답, 이 페어로 학습시켰을 때 문제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태깅을 이제 답변을 달 때도 좀 상당히 고민되는 형태입니다. 싫은데라고 하는 유저의 이제 인풋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답변을 다는 입장에서 얘가 왜 싫은데로 말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혹여나 제가 로그를 확인해서 뭐 히스토리 본 다음에 그래서 싫은데라 말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해서 좀 특이한 스페시픽한 대답을 여기 달 수는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저희의 모델은 수렴을 못하게 됩니다. 발산을 하게 돼요. 싫은데라고 하는 x가 기분됐을 때 이제 y를 최대해야 되는데, 최대해야 되는 이제 y가 여러 개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업데이트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중간쯤으로 업데이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좀 일반적인 답변을 하고 되게 스페시픽한 답변들은 외부 지식 처리기를 통해서 보조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제한된 여러 제한하고 있는 앞선 논문들에선 대화 히스토리를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 추천 과정에서 싫은데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라고 답을 한다면 꽤 괜찮은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점이 당연히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싫은데라고 유저가 말하기까지 수많은 시츄에이션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케이스.
의해서 싫은데라고 봉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대화 트라젝토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4 곱하기 8의 테이블이면 원래 페어보다 32배가 넘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데이터 페어가 아니라 다이얼로그 단위로 대화를 수집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챌린지로 이 대화 히스토리를 이제 효과적으로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데이터 페어보다 히스토리를 모을 때 몇 배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 한 명이 모으는데 거의 이제 한계가 도달을 하겠죠. 이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어떻게 약속을 가지고 수집을 해야 될 텐데, 여러 사람이 모으면 이제 퍼스널리티나 어떤 답변의 일관성, 말투, 어조 같은 것이 이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잘 정의를 하고 공유를 해서 수집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역시 이제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이제 올해 초 나온 페이스북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논문을 보면은 어떤 봇의 성격 자체를 5개의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뭐 고양이를 좋아한다. 나는 뭐를 좋아한다. 뭐를 좋아한다. 뭐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컨피규어를 둡니다. 그리고 그 페르소나를 주어진 채로 이제 아마존 터커 같은 데서 당신의 지금 퍼스널리티는 이 5문장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5개의 페르소나를 이제 할당을 받고요. 서로가 서로의 이제 페르소나가 롤플레잉 같은 거죠. 롤플레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터커들은 서로에 대해서 알아내도록 이제 꼴을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를 수집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를 어떤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를 인코딩하는 모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발언의 히스토리가 여기 있으면 히스토리들은 이제 인코딩돼서 메모리에 인베딩이 되고, 현재 유저의 발언은 이제 또 다른 센텐스 인코더가 이렇게 U라고 하는 벡터로 인코딩하게 됩니다. 현재 발언이랑 히스토리에 이제 어텐션을 걸어서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히스토리 팩터 H를 구한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널리지 인코딩 레프리젠테이션을 바꾼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이제 답변을 생성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 논문에서는 이런 히스토리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슬롯을 태깅하는 시퀀스 태깅의 모델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디코더라고 생각을 하면은 비슷한 로직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리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뭐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잡담을 한다고 해도 바로 뭐 몇 시간 어제 터진 이슈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면은 무리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꽤 많이 들어오는 종류의 답변 인풋이 무슨 영화 봤어? 블랙팬서 줄거리 알아? 뭐 이런 것들이요. 볼까 말까. 근데 저희 트레이닝 셋에서는 이제 블랙팬서가 개봉하기 전까지만 이제 학습을 시켜뒀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외부 지식에 접근을 하는 것은 약간 필연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진짜 봇이 강력해지려면은 외부 지식에 접근해서 이제 스스로 어떤 지식을 확장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봤던 예시 중에 하나인데, 어제 축구 누가 이겼냐고 물어봤으면은 현재 지금 모델은 뭐 어떤 외부 지식 처리기를 이제 뒤져봐도 이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축구 좋다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또 실망하고 나가겠죠? 진짜 똑똑해지려면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태스크를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제가 캡처한 사진인데 아마 1위가 바뀌었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기계의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이 주어지고 질문이 주어졌을 때 지문 안에서 답변을 찾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아마 휴먼 퍼포먼스에 이제 이게 정확히 답변을 매칭시켰냐에 대한 스코어인데요. 이 스코어는 이제 넘어섰습니다. 기계가. 이거 예시인데요. 이게 이제 네이버에 계신 이제 서민준 박사님이 쓰신 바이디렉셔널 어텐션 플로우의 데모예요. 보시면은 이제 지문이 주어지고 질문이 주어져요. 그러면 지문 안에서 답을 찾는데 답은 지문 안에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제약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지문 안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을 방금 같은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냥은 적용이 안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이제 검색하고 추출하고 재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축구 누가 이김? 사실은 이전에 어제 축구 경기가 한두 개가 아니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프리미어 리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K리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건 생략을 하고 어제 축구 경기가 하나만 있었다는 가정하에 그것도 이제 A매치 보면은 검색을 하겠죠. 어떤 스포츠 기사들을 뒤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검색 자체도 상당히 챌린지입니다. 스포츠 기사를 검색을 해서 이 유저가 묻는 거랑 적절한 기사를 찾아야 되는 것도 사실 챌린지입니다. 그냥 축구로 검색해서 어떤 축구 전문가가 축구의 뭐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뉴스를 찾아버리게 되면은 전혀 쓸모없는 답변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검색 자체도 사실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어떤 몇 가지 기사를 검색을 했다고 치면은 여기에 이제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이 사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기사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를 선택했다고 치고 그 지문 안에서 어제 대한민국이 누구랑 경기에서 몇 대 몇으로 승리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답변을 찾아냅니다.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면은 조금 인간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구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란 키워드를 이용해서 답변을 생성을 해내는데 이제 저의 무슨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네요. 이런 식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하면은 정말 강력한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많이 챌린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인텐트 태깅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오픈 도메인 네. 골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쪽에서 그쪽에서 그 처음에 데이터 없으셔갖고 정규 표현식으로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클래스가 정규 표현식을 쓰면 이제 서픽스를 뭐 매칭해갖고 아마 그 클래스를 정규 표현식도 사실 잘 쓰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스페시픽하게 짤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패턴들을 처음엔 잡도록 했고요. 이렇게 잡으면 사실 너무 좀 나이브하긴 합니다만 처음에는 꽤 쓸만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냥 일반 스트링의 정규 표현식을 한 것이 아니라 약간 NER 태그로 바꾼다거나 중간에 이제 POS 태그로 바꿔서 그 태그열에 대고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는 방법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잘 됐나요? 그게 그러니까 인텐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이 잘 안 될 클래시파이어 것 그러니까 같아서. 사실 이 클래시파이어를 위한 데이터셋은 사실 만 개가 좀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스플릿해서 이제 테스트해 보면은 한 80 정도의 오큐러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얘가 정확히 분류해내지 못해도 최후의 보루가 있기 때문에 오큐러시가 조금 낮아도 일단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멘틱 파싱 해서 이제 인텐트랑 뭐 엔티티 뽑으시잖아요. 그 시멘틱 파싱 할 때 어떤 방법 쓰셨는지 좀 궁금한데. 이것도 가장 베이스라인에는 이제 CRF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어드밴스드한 모델은 이제 CNN, LSTM, CRF
같은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CNN, LSTM, CRF는 그냥 LSTM 태거보다 이제 공들인 거 대비 거의 0점 몇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그 캐릭터는 CNN으로 뽑고 워드는 이제 인베딩을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RNN 태거를 CNN, LSTM 태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빈진 본명 하면은 본명이 리얼 네임 엔티티로 매칭되는 게 네. 그건 다 매칭을 해주신 거죠 지금? 그쵸. 이 위키피디아 테이블을 이제 덤프해서 이제 구축하면은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제 그 테이블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테이블에 이제 매칭을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